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승리 공식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역별 득표 성공 공식은 승리의 공식은 이 호남에서 90% 그리고 TK에서 30% 그리고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리 이렇게 하면은 이긴다. 그런 것이 이재명 캠프 내부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호남 90% 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먼저 강주에서 발행되는 전남일보 일면 토업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기사가 화면에 띄운 이 기사가 전남일보, 강주에서 발행되는 전남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전남일보와 역시 강주에서 발행되는 무등일보, 그리고 광주 CBS, 뉴시스 강주 전남본부가 이 네 개사가 공동으로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이재명이 63.5%, 안철수가 11.3%, 윤석열이 8.9%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을 더 앞서죠. 그리고 이 전남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60%가 넘는 지지율로 윤석열, 안철수를 큰 격차로 앞섰지만 텃밭의 지지 강도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텃밭의 지지 강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이재명 63.5%가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죠. 과거 90%에 육박하는 절대 지지를 보냈던 것과 달리 60%대에 거친 점은 강주 전남 민심이 예전과 다르다는 반정으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그동안 몰표를 받아왔죠. 2012년 대선 때, 그때 그 전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호남에서 90%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도 80%, 그때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후보에게 3패를 했지만은 호남에서는 80%를 득표를 했습니다. 호남이 아니고 강주 전남에서만, 전북에서는 더 많이 90%까지 갔죠. 전북 출신이니까. 자,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이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61.14%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죠. 총선에서도 호남 지역을 거의 싹쓸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그때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2017년에는 30.08%를 가져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61%를 얻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죠. 홍준표 후보가 얻은 표는 겨우 1.55%입니다. 1.55%.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63.5%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은 안철수가 그때처럼 2017년처럼 이렇게 30% 이상을 가져가는 이런 안철수처럼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이 지금 60%대의 지지율에 머문다는 것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급히 강주로 내려갔습니다. 집토끼가 심상찮다. 급히 강주 내려간 이재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자, 집토끼.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지층을 집토끼.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곳을 산토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권자를 토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경기도에서 어제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호남으로 갔습니다. 강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또 부랴부랴 갔냐 하면은 이 강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참사가 일어났죠.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가서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심상찮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군공항 이전 같은 강주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지지율이 제가 조금 전에 60몇 %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남 지지율 50% 깨진 조사도 나왔다. 전국 지표조사 어제 나온 겁니다. 4개 언론사가 같이 하는 조사. 여기서
이재명의 호남 지지율은 47%, 윤석열과 안철수가 각각 14%. 자, 47%라는 이 지지율도 낮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호남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 다급한 김에 한 말이 지금 이재명에게는 상당한 이 어떤 전략적 미스를 떠나서 완전히 전략을 잘못 세워서 이재명에게 이 역풍이 불 수 있는, 자, 그런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 뭐냐면은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어제 강주에 가서 박정희가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호남 결집하라. 자, 이런 기사는 제가 처음 정치부 기자 생활할 때 80년대에 나오던 기사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박정희가 호남을 소외시키고 경상도만 키웠다. 이 이야기를 어제 한 겁니다. 자, 상당히 이 지역 감정에 호소를 하는, 전혀 지금 생뚱맞은 구태조 지지율 답보에 호남 소외론 꺼내들었다. 이 부산공항은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여기 또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부산공항은 국가 돈으로 지어주면서 강주공항은 너 돈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안동에서는 또 영남이 역차별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경선할 때 본인의 고향인 안동에 가서 당 경선 레이스 중에 경북 안동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영남이 역차별 받고 있다. 그때도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영남이 역차별 하더니 지금은 호남이 차별. 박정희가 경상도 집중 투자. 자, 조선일보도 이 기사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재명, 박정희, 경상도 집중 투자, 전라도 소외시켰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2030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태연한 지역 감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급한 김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제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다. 그리고 또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것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 충장로 우체국 앞 유세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하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이고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강조가 사는 말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을 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박정희가 의도적으로 영호남 싸움 시켰다. 그래서 이 영남에만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 관리자는 다 영남 사람이고 그 밑에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주에 가서. 자, 그래서 또 이재명은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평시에는 60%대였다가 최종 득표율은 80 내지 90%였다. 그래서 평소 여론조사 지지율과 나중에 대선에서 득표율은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90% 득표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급하니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중수를 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선하기 전에 한 달 전, 2달 전 여론조사에서부터 호남이 특정 후보를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정동영이든 특정 후보로 90%까지 막 지지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지 조사할 때는 그렇게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다가 완전히 쏠리지는 않다가 딱 투표장 가면 쏠려서 한 90%까지 주는 게 이 호남 민심이죠. 호남, 그래서 전략적 투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2017년에는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런 90%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번에도 지금 안철수가
그때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낮고 또 안철수가 완주할 가능성이 완전히 100%는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거의 80% 이상 90%까지도 실제 득표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호남에서부터 본인이 붐을 일으켜서 다시 북상을 하기 위해서 호남에 가서 이런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지역감정 조장 발언.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영남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본인이 영남 출신이다. 안동 출신이다. 그래서 안동에 가서 지금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광주에 가서 영남과 호남을 또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 영남에서 받아들일 때는 저거 뭐야? 저게 무슨 또 구태의연한 소리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 TK에서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때는 TK에 가서 역차별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또 다급하니 호남에 가서 호남 차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충수를 뒀다.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엉터리 전략을 구사를 했다. 지역감정 조장은. 오히려 자충수고 본인에게 더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기사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후보는 어제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죠.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청와대를 아예 해체하겠다는 이런 폭탄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청와대는 이 부지 같은 것은 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저 청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정부 종합청사. 거기서 대통령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무를 보겠다. 윤석열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실 설치. 그래서 장관에게 인사권도 분산하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광화문에서 직무 보겠다. 문재인이 공약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조금 다른 형태로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이 제시했던 광화문 시대 대통령 이것과는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국정운영 계획에서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참모와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철저히 청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문재인이 이야기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다른 점은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 청와대 이전 같은 또 대통령의 근무 공간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토대로 내세운 광화문 대통령실은 그냥 공간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문재인의 광화문 시대와는 다르다. 그렇게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대체할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이 조직 구조 또 일하는 방식 이것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 구상입니다. 자, 지금 이번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설 연휴,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 이렇게 형성될 밥상머리 민심이 대권의 향배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가 TV 토론회였죠. TV 토론회였는데 지금 원래 윤석열, 이재명, 양자 맞짱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죠. 안철수 심상정이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국 3사에서, 지상파 3사에서 그러면 사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자 토론에 일단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까지 다 동의를 했는데 그래도 맞짱 토론은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 맞짱 토론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 법원에서 TV 토론이 허락이 안 된다면 그러면 TV 중계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나중에 이것은 기사화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장면만 발췌를 해서 방송국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TV 토론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중계 TV 토론 형식이 아니고 그럼 우리끼리 하는 이것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쪽은 중계 없이 31일에 양자 토론을 하자. 설날 전날이죠. 이재명 쪽은 그래 그러면 그날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다 하자.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에 어떤 결론이 날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 수싸움을 벌입니다. 이 31일 설날 전에 이재명 쪽은 사자 토론도 하고 그 양자 토론도 다 하자.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쪽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양자와 사자 토론을 한꺼번에 하면은 4시간, 5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오늘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두 가지 다 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 생중계를 안 하는, TV 생중계를 안 하는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사람과 안철수 심상정까지 해서 4사람이 또 TV 중계를 하는 토론을 하는 31일 날 설 전에 그런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허경영 후보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을 본인이 앞섰는데 왜 내가 빠져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죠. 자,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보시면은 7대 스펙 모두 유죄, 사모펀드는 6개 혐의, 총 11개 중 6개 혐의 유죄.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국도 지금 대선 전국을 맞아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총질하느라 상당히 바쁘죠. SNS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본인도 곧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능도 있지만 워낙 재질이 나쁘면은 법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경심 혐의 중에서 딸 조민 씨 서울대 그리고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을 했죠. 그 부산대 의전원에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조국이. 이 관련해서 조국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조국도 유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지인 계좌로 차명거래 이런 것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국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가족 모여서 저녁을 먹나 했는데 헛된 희망되고 말았다. 그렇게 하면서 또 대선에서 자기 진영이 이겨야 된다는 식으로 또 글을 쭉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경심 그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이죠. 조국의 1심 재판에서도 조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그런 전망들이 막 나옵니다. 7대 스펙 중에서 조국이 작성했다는 서울대, 부산 A 호텔 인턴 확인서에 대해 대법이 허위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조국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조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조국 일가족, 오촌 조카, 무슨 동생 오촌 조카도 구속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어머니도 웅동학원 이사장,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지 그것도 좀 불명확합니다. 일단 조국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딸 조민 씨도 얼마 전에 또 레지던트 응시를 했다가 떨어지고 막 그랬죠. 이 부산대 의전은 졸업 자격은 이미 박탈한다고 했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면은 의사의 꿈도 접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온 말이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딸이 문제냐? 다 조국 부부가 이 허영심 이런 데서 반칙, 특권 이런 것을 일삼았는데 딸이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조국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조국 부인이 또 조국도 유죄가 인정된 이런 그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그 대들보 시간에 뭔가 석연치 않은 자가격리 이야기를 해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다른 때는 외국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갔다 와서 자가격리를 했다. 그리고 그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한다. 그래서 외유성, 버킷리스트 김종숙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외유에 나섰다가 그 코로나에 노출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보도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순방팀, 중동 순방팀 여럿 확진 의혹. 자, 확진 의혹인데 사실상 확진됐다고 청와대 확진된 사람이 나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순방팀 중에 확진자가 여럿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방팀 중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과 같이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뭐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항기를 타고 쫓아가지. 저도 이 대통령 전용기를 뭐 수십 번 타봤지만은 대부분은 다 전용기에 탑니다. 전용기에 타기 때문에 이 문재인 부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뭐 문재인 부부 개인이 위험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국정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대통령이 거의 뭐 외유성 여행을 갔다가 이 코로나에 완전히 노출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와대 공식 발표는 안 하고 국가 보안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보통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러면은 그냥 거의 이 수석 비서관 그 비상을 가리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순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동성 귀국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타고 옵니다. 그 수행 기자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 기업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 전용기에 같이 타죠. 자, 그래서 귀국 동성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순방이라는 관광을 하러 순방을 하고 다닌다. 버킷리스트 그 이야기죠.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순방 중에 대통령 일행이 코로나에 노출된 사실을 숨기려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또 가족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특히 덕달같이 나서서 일일이 막 따집니다. 해명하고 반박하고 뭐 재수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가 첫 이런 보도를 했는데 잠잠했죠. 청와대가. 그런데 오늘 또 이런 후속 기사가 나와서 확진이 거의 됐다고 순방에서 확진자 발생했다고 확인이 됐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침묵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1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